나는 10살에 유도를 시작했고 11살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천재다, 천재야. 코치님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환호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다. 평범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 소년이 하루아침에 공화국의 미래가 됐다. 17살 나는 평양 청춘거리 체육관 국가대표 훈련장에 입성했다. 그곳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없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북한 전국대회에서 2분을 버티는 선수가 없었다.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요. 당 간부들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메달을 따는 기계였고 그들은 그 메달로 체제를 선전하는 사람들이었다. 21살 나는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귀국하자마자 공훈 체육인 칭호를 받았고 훈장이 내려왔다. 당원증도 특별히 발급됐다. 리민혁 동무 명절 선물이요. 냉동차가 집 앞까지 왔다. 김 위원장의 특별 하사품이라며 쌀, 고기, 과일이 가득 담긴 상자가 내려졌다. 다른 집은 계란이 한 달에 7개 나올 때 우리 집은 30개가 왔다. 나는 특권층이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언가가 걸렸다. 훈련장 밖을 나서면 보이는 풍경들 배급소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점점 야위어가는 이웃들의 얼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동생이 아파서 어린 시절 함께 유도를 배웠던 친구가 찾아왔다. 그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집에 있던 쌀 한 포대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었다. 너만 잘 사는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22살 베이징 아시안 게임 출전을 앞두고 나는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 훈련 중 넘어지며 뼈가 금이 갔다. 의료진은 최소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리민혁은 우리의 상징이요. 당 간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발전도 없었다. 나는 무조건 출전이었다. 동무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혁명가요. 나는 사우나에서 체중을 뺐다. 갈비뼈는 숨만 쉬어도 욱신거렸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훈련은 할 수 없었고 그저 살만 빼내는 나날이었다. 베이징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왕진대만 국가대표 여자 유도 선수 1년 전 유고슬라비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본 그녀였다. 같은 선수촌을 썼고 내가 금메달을 따던 날 밤 그녀가 사진을 청했다. 축하해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옆에 섰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충동에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왜?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저 그 순간만큼은 자유롭고 싶었다. 훈장도 메달도 당원증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 후로 그녀는 매 대회마다 내게 선물을 건넸다. 면도기, 향수, 작은 인형.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매번 환하게 웃어줬다. 다음에 또 봐요. 민혁 씨. 그녀의 미소는 내가 본 어떤 금메달보다 빛났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나는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대한민국의 유도 선수. 부상당한 몸으로 맞서야 하는 결승전이었다. 리민혁, 절대 지면 안 돼. 남조선 놈들한테는 죽어도 지면 안 된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기는 치열했다. 나는 한국 선수의 팔을 꺾었고 우두둑 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람도 나처럼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마지막 30초. 나는 체력이 바닥났다. 갈비뼈의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결국 나는 졌다. 은메달.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싸우고 있는 걸까?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코치가 말했다. 미녀가 각오해라. 남조선한테 졌으니 쉽지 않을 거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국경이 없이 이어져 있었다. 귀국 후 나는 바로 사상투쟁 회의에 불려갔다. 리민혁 동무는 공화국을 배신했소. 내 팀 동료들이 차례로 일어나 나를 비판했다. 한 번도 나를 이기지 못했던 후배들이 3등도 해본 적 없는 선수들이 내 앞에서 비난을 쏟아냈다. 혁명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당과 인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나는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통보가 내려왔다. 리민혁 동무 삼진 탄광으로 배치되었소. 내일 출발이요. 공화국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탄광 노동자가 됐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가방 속에서 왕진이 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베이징에서 함께 찍은 사진.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삐뚤빼뚤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언제나 응원해요, 왕진.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먼 곳에서 기적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를 데려가는 혹은 어딘가로 떠나는 기차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이 거짓된 금메달을 벗어던지고. 삼진 탄광 제1갱도 지하 670m 햇빛이 닿지 않는 곳. 석탄 가루가 공기를 채우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 리민혁, 넌 이제 영웅이 아니다. 그냥 노동자야. 갱도 반장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의 손에는 곡괭이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곡괭이를 받았다. 메달을 안겨주던 그 손으로 이제 돌을 깨야 했다. 첫날 나는 2시간 만에 쓰러졌다. 허리를 곧게 펼 수 없는 갱도에서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운동선수의 몸은 이런 노동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어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녁 배급 없어. 누군가가 내 등을 발로 찼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온몸이 흙과 물로 뒤범벅이 됐다. 밤이 되어 막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울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에서 내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몰락한 영웅의 말로. 석 달이 지났다. 71kg이던 내 몸무게는 58kg으로 줄어들었다. 근육은 녹아내렸고 손바닥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였다. 리민혁, 편지 왔다. 어느 날 저녁 막사관리인이 봉투 하나를 던졌다. 발신이 넘는 얇은 봉투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왕진은 대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무제한급 선수들 사이에서 유독 작은 체구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편지를 펼쳤다. 민혁 씨, 저 다시 국가대표가 됐어요. 66kg급에서 떨어졌지만 무제한급 선발전에 도전해서 이겼어요. 다음 대회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 왕진.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온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66kg 선수가 무제한급에 도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나는 알았다. 100kg에 가까운 선수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 부상의 위험, 패배의 확률. 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녀도 나처럼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심을 굳혔다.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갱도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몸을 움직였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허리 스트레칭.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상관없었다. 리민혁, 너 아직도 운동선수인 줄 아냐? 아니요,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석 달 후 기적이 일어났다. 리민혁, 당장 짐 싸. 갱도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당 체육부 차관이었다. 동무, 특별 지시가 내려왔소. 국제대회 출전 준비하시오. 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탄광에서 다시 유도복으로. 장성택 동지의 특별 지시오. 동무는 여전히 우리 공화국에 필요한 인재란 말이오. 차 안에서 나는 알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그들은 내가 필요했다. 메달을 따올 기계가 필요했다. 좋아, 이용당하는 척하자. 그리고 기회를 노리자. 평양 청춘거리 체육관에 복귀했을 때 팀 분위기는 냉랭했다. 탄광 갔다 온 놈이 무슨 낯짝으로. 후배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코치들은 나를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장성택의 그림자가 있는 한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리민혁, 한 달 후 불가리아 국제대회 출전 2호당 간부가 통보했다. 준비 기간은 턱없이 짧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충분했다. 탄광에서 나는 이미 죽음보다 더한 것을 견뎠으니까. 훈련을 시작했다. 몸은 엉망이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다. 이 대회에서 길을 찾는다. 불가리아 대회 일주일 전 나는 은밀히 한국 선수를 만났다. 국제대회에서 몇 번 마주친 선수의 후배였다. 경기 중 일부러 졌다. 내 기술을 쓰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패배를 받아들였다. 보이부 요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부상 후유증이라고 둘러댔다. 만찬장에서 나는 그 선수 옆에 앉았다. 와인을 따르며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였다. 망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속삭임 짧지만 명확한 한국 선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후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탄광에서는 볼 수 없던 빛이었다. 미녀가 왜 졌어? 코치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나는 달리고 있었다. 갱도를 벗어나, 어둠을 벗어나, 거짓된 금메달을 벗어나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왕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평양 체육관으로 복귀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11시 내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리민혁 동무 보이부 요원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동무, 불가리아에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선수와 대화했다는 보고가 있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경기 후 인사 정도 나눴습니다. 국제 예의상. 보이부 요원은 한참을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시오. 동무는 아직 감시 대상이오. 문이 닫혔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들켰나? 아니면 시험하는 건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간이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긴급 소집이 있었다. 동무들, 4달 후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소.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요. 당 간부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바르셀로나 유럽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가자. 그곳에서 끝을 보자. 그날 밤 나는 집 장롱 깊숙한 곳에서 뱀술 2병을 꺼냈다. 아버지가 명절 때 주신 것이었다. 조심스럽게 가방 밑바닥에 숨겼다.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감시의 눈을 속일 유일한 방법.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다. 만수대 언덕의 동상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빛을 우러러보지 않았다. 나는 다른 빛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 달은 훈련과 감시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매일 아침 6시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위부 요원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내 훈련을 지켜보고 내 대화를 엿듣고 심지어 내 가방까지 뒤졌다. 리민혁 동무 가방에 이상한 것 없소?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나는 태연하게 가방을 열었다. 유도복, 수건, 테이핑 테이프,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아버지 사진 액자 뒤에 숨겨둔 뱀술 2병. 요원은 액자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가방에 넣었다. 붙인 사진이군. 효자로구만. 얘 아버지가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탄광에 끌려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당의 결정에 따르라는 편지 한 장만 보냈을 뿐이었다. 출국 전날 밤 장성택이 숙소로 찾아왔다. 키가 크고 여유로운 걸음걸이.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내 방에 들어서더니 소파에 편하게 앉았다. 민혁 동무 앉아. 예, 동지 긴장하지 마. 그냥 격려하러 왔어.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너 나 때문에 탄광에서 나왔지? 감사합니다. 동지 감사는 무슨. 너는 우리 공화국의 자산이야. 금메달을 따는 자산. 그걸 탄광에 묻어둘 수는 없지. 장성택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다. 바르셀로나 가서 금메달 따와. 그럼 모든 게 용서돼. 탄광 일도 베이징 패배도 다 잊혀질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금메달이야. 금메달 알겠어? 예. 장성택은 일어서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미녀가 이상한 생각하지 마. 보위부가 널 지켜보고 있어. 유럽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탈출 같은 거 생각하는 놈들 많아. 근데 다 잡혀 가족들까지 끌려가지. 너도 알지? 내 어머니 평양에 계시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명확한 동지.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직 금메달만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장성택이 나가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한국 측에 신호를 보냈다. 이제 멈추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다음 날 우리는 바르셀로나로 출발했다. 선수단 15명, 코치 5명, 그리고 보위부 요원 3명.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를 탔다. 경비 절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제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다. 기차 안에서 코치 강민철이 내 옆에 앉았다. 민혁아, 컨디션 어때? 괜찮습니다. 코치님 탄광 갔다 왔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 솔직히 말해봐. 강민철 코치는 내가 17살 때부터 나를 가르쳤다. 엄격했지만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힘듭니다. 솔직히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너 왜 불가리아 대회 때 일부러 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코치를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 몇 년 봤는데 모르겠냐? 내 기술 안 쓰고 그냥 시간만 보냈잖아. 코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부상 때문에 몸이 안 따라줘서. 거짓말 마. 내 눈빛 봤어. 뭔가 계획하고 있는 눈빛이었어.
침묵이 흘렀다. 기차 바퀴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미녀가 코치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다 알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메달 따오면 영웅, 지면 역적.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지.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코치님은 불만 없으세요? 있지, 당연히 있어. 근데 어쩌겠어. 여기가 우리나라야.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고. 코치는 창밖을 바라봤다. 미녀가 만약 내가 정말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면. 하지마, 어머니 생각해. 내가 도망가면 어머니는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코치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르셀로나 가서 금메달 따. 그게 너와 내 가족이 살 길이야. 코치가 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유럽의 풍경이 펼쳐졌다. 녹색 들판, 작은 마을,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르셀로나 선수촌에 도착한 첫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혁 씨? 익숙한 목소리. 심장이 뛰었다. 문을 열자 왕진이 서 있었다.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거 선물이에요. 열어봐요. 가방을 열자 유도복이 나왔다. 하지만 평범한 유도복이 아니었다. 가슴에는 내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내 모습.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챔피언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민혁 씨 응원하려고. 왕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혁 씨, 소식 못 들어서 너무 걱정했어요. 편지 보냈는데 답장 없고 혹시 다친 건 아닌지. 아니면 미안해요.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탄광 이야기를, 사상투쟁 이야기를, 그 모든 치욕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민혁 씨, 저 무제한급에서 이겼어요. 나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죠? 괜찮아요. 기뻐요. 민혁 씨 만나려고 1년 동안 매일 훈련했어요. 100kg 선수들한테 매일 던져지고 관절 기술 당하고 힘들었지만 민혁 씨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 씨, 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나도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그녀를 놓았다. 가봐야 해요. 보이부가 감시해요. 민혁 씨, 혹시... 그녀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내일 봐요. 경기 끝나고. 응, 조심해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작은 쪽지를 그녀 손에 쥐어줬다. 쪽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마. 문을 닫고 나는 벽에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왕진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경기가 시작됐다. 나는 준결승까지 올라갔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강했다. 그리고 결승전 전날 밤 강민철 코치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미녀가 너랑 한잔하고 싶어서. 코치님, 내일 경기인데요, 알아. 근데 오늘은 마셔야 할 것 같아서. 코치가 소주잔을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소주가 아니었다. 내 가방에서 꺼낸 뱀술이었다. 코치님, 그건 내가 다 알아. 내 가방 뒤졌어. 심장이 멈췄다. 미녀가, 이거 탈출용이지? 아닙니다. 거짓말 마. 뱀술은 독해 사람 취하게 만들기 딱 좋지. 감시 요원 재우려고 준비한 거 맞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코치가 잔을 들었다 마셔. 나랑 같이 코치님 마시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태웠다. 미녀가 코치의 눈이 붉어졌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금메달 따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근데 현실은 달랐지. 정치가 스포츠를 짓밟고 메달보다 충성심을 요구하고 코치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너 진짜 갈 거야? 코치님,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코치가 두 번째 잔을 채웠다가 그리고 살아남아. 내가 딴 금메달은 내 거야. 이 더러운 공화국 거가 아니라 코치님 어머니는 내 어머니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코치가 세 번째 잔을 마셨다. 그리고 네 번째. 나도 마셨다. 같이 마셨다. 1시간 후 코치는 내 침대에서 골아떨어졌다. 나는 코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벽 5시 나는 가방을 챙겼다. 여권, 돈, 그리고 왕진의 사진. 복도는 조용했다. 보이부 요원은 아직 자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밖으로 나서자 바르셀로나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자유의 공기였다. 서베를린 영사관저에서의 사흘은 무척 길게 느껴졌다. 자유로웠지만 불안했다. 안전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보이부에 끌려가는 꿈, 코치님이 고문당하는 꿈, 왕진이 울며 내 이름을 부르는 꿈. 식사하세요. 영사관 직원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맛이 없으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셨을 테니까요. 직원은 친절했다. 모두가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버거웠다. 나는 도망친 사람이다. 가족을 버린 사람이다. 이틀째 되는 날, 김 영사가 나를 불렀다. 리민혁 씨, 내일 서울로 출발합니다. 예, 서울 도착하시면 안기부에서 조사가 있을 겁니다. 탈북 경위, 북한 내부 정보 등등 힘드시겠지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영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북한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왔습니다. 리민혁 선수를 즉각 송환하라고요. 납치됐다고 주장하더군요. 납치라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선수님은 자유의지로 망명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김 영사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이건 평양에서 보낸 팩스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팩스를 받았다. 배신자 리민혁은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이다. 즉각 송환될 것을 요구한다. 그의 가족은 현재 조사 중이며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진정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김 영사가 내 어깨를 잡았다. 리민혁 씨는 살기 위해 선택하신 겁니다. 잘못된 건 당신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강요한 체제입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김 영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평양의 하늘을 떠올렸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편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편안한 여행. 아이러니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여행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멀어졌다. 옆자리에는 안기부 직원이 앉아 있었다. 중년의 남자로
내내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나를 관찰했다. 물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서울 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모든 게 어머니도 코치님도 13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1991년 7월 28일 오후 3시 나는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다. 입국장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이 쏟아졌다. 리민혁 선수, 탈북 이유가 뭡니까?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한에서 유도 계속하실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쏟아졌다. 리민혁 선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안기부 직원이 나를 부축하며 기자들을 막았다. 비켜주십시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밀고 들어왔다. 그때였다. 민혁아. 익숙한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한국 유도 선수였다. 베이징에서 나를 이긴 그 선수.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왔구나. 진짜 왔어. 선배님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선배님, 저 제가 알아. 다 알아. 내 잘못 아니야. 그는 나를 껴안았다. 공항 한복판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그만 울어. 내 어머니도 내가 우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는 내 등을 토닥였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 가족이야. 한국 유도인들이 다 내 가족이고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다음 날 신문에 우리 사진이 실렸다. 남북 유도 영웅의 눈물의 재회. 베이징의 숙적, 서울에서 형제가 되다 하지만 나는 신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안기부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남산의 한 건물 창문 없는 방에서 조사관 2명이 나를 마주 앉았다. 리민혁 선수,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예. 먼저 탈북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탄광, 사상투쟁, 배신감,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 조사관들은 꼼꼼히 기록했다. 북한 체육계 내부 사정도 말씀해 주세요. 훈련 방식, 지원 체계, 보위부의 감시 등등. 나는 아는 대로 다 말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장성택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를 탄광에서 구해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호의는 아니었어요. 그냥 메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조사는 사흘간 계속됐다. 하루 12시간씩. 마지막 날 조사관이 물었다. 리민혁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유도는 계속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유도복 입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훌륭한 선수신데 유도는 제게 자유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금메달은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고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나는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갔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이었다. 혼자 있는 밤이 가장 힘들었다. 텔레비전을 켜면 북한 뉴스가 나왔다. 반역자 리민혁의 비열한 도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증오로 가득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평양보다 훨씬 밝았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다. 어머니, 잘 계시나요? 아프지는 않으신지. 2주 후 그가 나를 찾아왔다. 민혁아, 밥 먹으러 가자. 선배님, 저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냐. 얼굴 봐라. 살 다 빠졌잖아. 그는 억지로 나를 끌고 나갔다. 근처 한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그럼 삼겹살 시킬게. 그가 주문을 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었다. 미녀가 있잖아 얘. 베이징 때 말이야. 내가 내 팔 꺾었을 때 그가 자기 팔을 만졌다. 진짜 아팠어. 우두둑 소리 나더라.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나도 이기려고 필사적이었으니까. 근데 다음날 사우나에서 만났잖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괜찮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요. 응, 그리고 왜 포기 안 했냐고 물었지. 나 그때 대답했잖아. 난 지면 군대 가야 된다고. 32개월 군 생활이 걸려 있다고.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였구나. 너도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탄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얘 미녀가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시스템의 피해자 북이든 남이든 운동선수들은 도구였어. 메달 따는 기계. 그가 소주잔을 들었다. 근데 이제 너는 자유야. 누가 시켜서 하는 유도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선배님 나도 은퇴하면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 건배하자. 내 자유를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부스에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왕진이 준 데만 전화번호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왕진의 목소리였다. 왕진, 나야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응, 나 지금 서울에 있어. 오왕진이 흐느꼈다. 걱정했어요. 매일 뉴스 봤어요. 신문도 찾아봤어요. 혹시 잡혔나 다쳤나 미안해. 연락 못해서 아니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 침묵했다. 전화선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민혁 씨, 응? 나 한국 갈 거예요. 비자 신청했어요. 정말? 응, 민혁 씨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나 기다릴 거예요. 꼭 갈게요. 사랑해요. 민혁 씨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하늘, 평양의 하늘, 타이베이의 하늘. 모두 같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1991년 10월 15일 김포공항국제선 입국장. 나는 손에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가시를 제거하고 줄기를 다듬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붉은 장미 꽃집 주인이 물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요. 입국장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연인들이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큰 배낭을 맨 작은 체구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는 그녀.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민혁 씨. 그녀가 배낭을 내려놓고 달려왔다. 나도 달려갔다.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는 껴안았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왔어. 정말 왔어. 응, 왔어요. 왕진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무서웠어요. 혹시 민혁 씨가 마음 바뀌었을까봐, 다른 사람 만났을까봐. 바보야. 매일 전화했잖아. 그래도 직접 볼 때까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살짝 떼어놓고 장미를 건넸다. 이거 바다와 장미다. 그녀가 꽃을 받으며 웃었다. 눈물 속에서도 빛나는 웃음. 민혁 씨,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당연하지. 너랑 대화하려고 매일 공부했어. 정말요? 응, 약속했잖아. 내 나라 말로 내 진짜 마음을 전하겠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도 사랑해요. 민혁 씨. 우리는 다시 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놓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 그녀는 창밖을 신기하게 쳐다봤다와 빌딩 정말 높다. 평양보다는 낮아. 평양에는 류경 호텔이라고 105층짜리가 있거든. 정말요?
그럼 거기가 제일 높은 건가요? 응, 근데 미완성이야. 겉만 만들고 속은 텅 비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북한이 그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 있어.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그런 곳 아니에요. 여기가 민혁 씨 집이에요. 내가 사는 원룸에 도착했다. 작고 낡았지만 내 공간이었다. 여긴 좁지만 아니에요. 좋아요. 민혁 씨 냄새 나요. 그녀가 방을 둘러보며 웃었다. 벽에 붙은 유도 사진들,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민혁 씨, 이 사진 계속 갖고 있었네요. 당연하지. 이게 나한테는 희망이었어. 그녀가 사진을 쓰다듬었다. 베이징에서 찍은 우리의 첫 사진. 민혁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앞으로요. 유도 계속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유도는 이제 그만둘 거야. 왜요? 그렇게 잘하는데 유도는 내게 족쇄였어. 금메달 때문에 감시받고 이용당하고 결국 가족까지 잃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몰라. 북한에서는 연락이 안 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일 없어. 이건 내 선택이었고 그 대가야.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혁 씨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을 잡고 걸으니 따뜻했다. 민혁 씨, 응? 북한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거짓말? 응,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위대한 수령님, 행복한 인민, 제국주의의 압박. 다 거짓말. 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탄광에서 일할 때 깨달았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영광스럽지도 않다는 걸, 그냥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많이 힘들었겠어요. 응, 근데 내 편지가 왔을 때 희망이 생겼어.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녀가 내 팔을 꼭 안았다.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함께. 근데 너대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 그녀가 잠시 침묵했다. 반대하셨어요. 많이 그럴 줄 알았어. 북한 탈북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화내셨어요. 정신 나갔냐고. 미안해. 아니에요. 나는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나를 쳐다봤다. 민혁 씨, 내가 무제한급 도전한 거 기억나죠? 응. 그때 코치님이 말렸어요. 미쳤냐. 66kg이 무제한급을 가다니. 근데 나 포기 안 했어요. 왜? 민혁 씨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민혁 씨도 탄광에서 탈출했잖아요. 목숨 걸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반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결혼해요. 민혁 씨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나는 멈춰섰다. 지금 뭐라고? 결혼하자고요. 더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민혁 씨, 우리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편지로만 마음을 전했고 전화로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이제 같이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민혁 씨 얼굴 보고 싶고 밥 같이 먹고 싶고 잠들기 전에 안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심지어 국적도 불안정해. 상관없어요. 가족도 없어. 어머니는 북한에 계시고 아버지는 날 버렸어. 그럼 내가 민혁 씨 가족 될게요. 나랑 결혼하면 대만 가족도 생기는 거예요. 그녀가 웃었다. 아버지는 지금 화내시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예요. 사위 얼굴 보면 마음 풀리실 거예요. 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나 당신에게 줄 게 없어 있어요. 뭐? 사랑이요, 진심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민혁 씨 내 인생에 와줘서. 한강 다리 위를 자동차들이 지나갔다. 불빛이 물에 반짝였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1992년 6월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한국 유도 선배들이 왔고 그녀의 대만 친구 몇 명이 왔다. 부모님은 양쪽 다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고 내 어머니는 올 수 없었다. 줄에는 김포공항에서 나를 처음 맞아준 안기부 직원이 섰다. 신랑 신부는 국경을 넘어선 사랑으로 여기 섰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다. 반지를 교환했다. 싸구려 은반지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금메달보다 소중했다. 신랑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녀의 면사포를 올렸다. 그리고 키스했다. 손님들이 박수쳤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금메달이구나. 피로연에서 선배가 축사를 했다. 민혁이를 처음 만난 건 베이징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적이었죠. 북과 남 체제의 대결. 선배가 말을 잠시 멈췄다. 근데 사우나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같은 유도인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운동선수였고요. 그가 나를 쳐다봤다. 민혁아,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조금 알아. 가족을 두고 왔고 모든 걸 버렸잖아. 근데 오늘 내 얼굴 보니까 알겠어. 너 행복하구나. 진짜로 행복한 거구나. 예, 선배님 행복합니다. 그럼 됐어. 장미라 씨, 우리 민혁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형님으로서 지켜볼게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날 밤 신혼집 침대에 누워 우리는 천장을 바라봤다. 민혁 씨, 응? 행복해요? 응, 많이 나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민혁 씨,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뭐로 지을까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나는 생각했어요. 아들이면 자유, 딸이면 평화 어때요? 자유평화. 나는 그 이름들을 곱씹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정말요? 응.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거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곳에서.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민혁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빌딩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38도선 너머 평양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다. 어머니, 아들은 지금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메달을요. 2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한국과 대만이 당교했다. 중국과 수교하면서 민혁 씨 큰일 났어요. 그녀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다. 우리 결혼 2개월 늦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게 만약 당교 이후였다면 그녀는 비자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운명이었나 봐. 응, 운명이에요. 38도선도 넘고 국교 단절도 피하고 우리 사랑 정말 대단하다. 그러게. 영화 같아. 나중에 우리 얘기 책으로 써요. 38도선 너머의 사랑이라고. 누가 믿겠어? 믿어야죠. 진짜니까.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껴안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2022년 나는 서울의 한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관장님, 자세 이렇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근데 힘으로만 하지 말고 기술을 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메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와 자신감을 위해. 관장님, 예전에 국가대표셨죠? 응, 오래전 일이야. 메달 많이 땄어요? 몇 개 땄지. 나는 더 이상 메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니 장미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응,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자유랑 평화는? 자유는 학원 갔고, 평화는 방에서 숙제해 우리 아이들. 25살 아들 자유와 22살 딸 평화 둘 다 유도는 하지 않았다. 아들은 의사가 됐고, 딸은 화가다 민혁 씨. 오늘 이거 왔어. 그녀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국제우편이었다. 발신이는 평양 손이 떨렸다. 이게 어머니한테서 온 것 같아. 30년 만에 편지. 나는 조심스럽게 뜯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건강해. 내가 행복하다는 소식 들었어. 남쪽 방송에서 봤단다. 유도 체육관 운영하고 예쁜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편지는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들은 병원 이야기를, 딸은 전시회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하지만 내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금메달이었다. 식사 후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38도선 너머 평양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어머니. 아들은 행복합니다. 진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살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추워 들어와. 응, 금방 갈게. 민혁 씨. 응? 후회 안 해요? 북한 떠난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 한 번도. 나도. 우리 잘 살았어요. 민혁 씨 정말 잘 살았어요. 응, 우리 잘 살았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서울의 밤을 바라봤다. 38도선 너머에서 시작된 사랑. 국경을 넘고 체제를 넘고 모든 장벽을 넘어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금메달이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어떤 대가도 넘어선다. 리민혁의 숙이 38도선 너머의 사랑 중에서